미합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만하게 한국을 통제 가능한 방패로 규정, 주한미군 축소를 통보하며 한국이 매달릴 거라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바라던 바라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이 추락하고 중러연합의 대만 해협 봉쇄가 시작되며 세계는 혼돈에 빠집니다. 믿었던 일본은 침묵하고 오직 한국만이 완벽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악관은 경악 속에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과연 무엇이 세계 최강대국의 오판을 깨부수고 한국을 태평양의 새로운 설계자로 만들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아서 벤스. 지난 30년간 미 국방부의 두뇌 역할을 해온 사람입니다. 제 세계는 오직 데이터와 역사, 그리고 통계라는 세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죠. 감정이나 의지 같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은 제 분석 모델에서 그저 노이즈, 즉 불필요한 잡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제 모델이 현실이고 현실이 곧 제 모델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제가 만든 완벽한 세계의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펜타곤 깊숙한 곳에 위치한 창문 하나 없는 최고 등급 보안 회의실. 외부와는 소리 하나, 전파 하나 섞이지 않는 이곳은 오직 진실만이 오가는 공간이었죠. 물론 제가 규정한 진실 말입니다. 묵직한 강철문이 제 뒤에서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저는 이 방의 공기마저 통제하고 있다는 만족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앞에는 미국의 힘을 움직이는 두 명의 거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야전에 거친 모래바람 냄새를 풍기는 합참의장 테디어스 손 장군이었어요. 그의 두꺼운 손은 언제나 힘의 논리만을 신뢰하더군요. 다른 한 명은 국무부의 엘레노어 크로프트 수석 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대로 외교가에서 살아온 명문가 출신답게 언제나 우아한 말로 상대방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는 재주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 모두의 시선은 제 뒤편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제 역작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독트린 오메가. 지난 5년간 제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완성한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전략 보고서였어요. 그 보고서의 내용은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으로 가득했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난 20년간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 우리의 힘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동북아시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일본 열도 위에는 크고 굵은 파란색 원이, 한반도 위에는 그보다 작은 회색 원이 그려져 있었죠. 그 그림만으로도 제 주장은 명확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파트너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일본은 태평양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이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이죠. 제 설명에 테디어스 장군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반면 한국의 역할 또한 명확합니다. 그들은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을 최전선에서 막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패입니다. 이것은 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찬사죠. 그들만큼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감정도 편견도 없다고 생각했죠. 오직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일 뿐이라고요. 물론 한국의 방위 산업이 최근 꽤 인상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이었어요. 폴란드나 호주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보고서는 제 책상 위에도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K방산 수출 실적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기체계와 작전 능력은 본질적으로 우리 미군 시스템과의 연동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GPS 위성과 정찰 자산이 없다면 그들의 정밀 유도 무기는 한낱고철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창이 없다면 한국이라는 방패는 결국 소모적인 방어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테디어스 장군이 두꺼운 손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만족감의 표시였죠. 아주 명쾌한 보고였소, 아서. 내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군. 예산은 무한하지 않아.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과 그 유지비를 일본의 해상전력과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에 투입하는 것, 그게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지. 어차피 한국 친구들은 우리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친구들이니. 그의 말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군을 독립된 군대가 아닌 주한미군의 지휘 아래에서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엘레노어 고문이 우아하게 찻잔을 들며 말을 받더군요.
그녀의 방식은 테디어스 장군과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오만함의 무게는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의장님. 한국은 우리가 이만큼 키워낸 자랑스러운 모범생이죠. 우리가 설계한 자유시장 경제와 안보 우산이라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제시한 모범 답안을 가장 충실하게 풀어낸 우등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교수를 가르칠 순 없는 법 아니겠어요? 이번 조치는 그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때로는 엄한 스승의 회초리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모범생. 그 단어 하나에 워싱턴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견하지만 여전히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대상. 영원히 우리를 넘어설 수 없는 파트너. 저 역시 그 생각에 깊이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보고서의 결론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역할을 일부 조정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여유 자원을 주일미군과 태평양 함대사령부로 재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강력하고 유연한 아시아 태평양 방위 태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이견 없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제 분석과 제안에 만족했고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게 되었죠. 회의실을 나오며 테디어스 장군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훌륭했어, 아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어. 한국 친구들이 조금은 서운해하겠지만 결국엔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야. 우리가 방패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지. 그래야죠, 장군님. 결국엔 이게 그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고. 그날 저는 큰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펜타곤을 나섰습니다. 제 분석 모델 안에서 한국의 반응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측되었어요. 처음에는 격렬한 유감 표명, 다음은 재고를 요청하는 애원,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더 큰 경제적 반대급부를 약속받고 수용하는 수순.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제 통제 아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만큼이나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이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보고서 독트린 오메가는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아시아 전략이 되었죠. 우리는 백악관의 화상회의실에 모여 한국 측에 이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아주 느긋했어요. 테디어스 장군은 다리를 꼬고 앉아 껄껄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자, 어디 한번 맞춰볼까? 내 생각엔 처음 5분간은 격렬한 유감 표명, 다음 10분간은 재고를 요청하는 애원,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나오겠지.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엘레노어 고문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들이 분명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할 거라는데 걸겠어요. 늘 그랬듯이 말이죠. 저도 그들의 가벼운 농담에 미소로 답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머릿속에서 아주 작은 잡음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예측 가능한 상수. 과연 그럴까? 스스로에게 되묻는 순간 스크린이 켜지고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회의실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국가안보실장 강재신과 1차장 서은채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서 오히려 제가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중요한 통보를 앞둔 사람들의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대본을 미리 읽어본 배우들처럼 그들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디어스 장군이 거만함이 살짝 묻어나는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합리적인 것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이러한 재편은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저는 한국 측의 예상된 반응, 즉 유감 표명과 우려를 기다렸습니다. 제 모델이 예측한 바로 그 수순을요. 하지만 화면 너머의 강재신 실장은 옆에 앉은 서은채 차장과 짧게 눈빛을 교환하더니 아주 옅은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죠. 오히려 저희가 바라던 바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삐걱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하는 그런 표정. 테디어스 장군의 얼굴에서는 오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꾸하려던 찰나 서은채 차장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산 전기차에 가하는 차별 문제나 반도체 기술 이전 요구, 심지어 정당한 절차 없이 우리 국민이 억류되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저희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혈맹이라는 단어를 나눈 동맹에게 할 수 있는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이었죠. 강재신 실장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아시아 전략을 재편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스스로 재정립하겠다니. 오히려 저희가 바라던 바입니다. 이참에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의 고리를 끊고 저희가 추진해온 완전한 자주국방 노선을 확립할 아주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통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화면은 삑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과 장성들이 모인 백악관 회의실에서 그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어요. 우리가 던진 카드는 압박이었는데 상대는 그 카드를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받아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목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들은 스스로 끊어내고 싶었던 귀찮은 족쇄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테디어스 장군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허세야. 저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고. 두고 보라고. 1시간 안에 비서실 통해서 다시 연락이 올 거야. 죄송하다고 악과는 실수였다고 말이지.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허세? 아니, 이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저는 화면 속 그들의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노나 서운함 같은 감정은 없었어요. 오직 모든 것을 준비한 자의 차가운 자신감만이 존재했죠. 제 완벽한 모델에 입력된 적 없는 미지의 변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 모델의 균열을 증명이라도 하듯 진짜 위기가 터졌습니다. 제 사무실의 보안 단말기에 긴급 속보 알람이 울렸어요. 네바다 사막에서 실시된 미국의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메테우스의 최종 테스트가 대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발사 직후 엄청난 굉음과 함께 공중에서 폭발해버렸다는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였죠. 저는 즉시 관련 데이터에 접근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속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단 한 줄의 문장이었어요. 원인, G47B 프로세서의 치명적 결함으로 인한 비행 제어 시스템 마비. G47B 프로세서. 그것은 현존하는 최고의 군수용 반도체였고 오직 대만의 TSMC만이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자 미래 국방력의 상징인 프로메테우스의 심장이 우리 손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바로 그날 오후 중국과 러시아가 대만 해협을 전면 봉쇄하는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을 개시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내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그 자신감,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의 추락, 마지막으로 대만 해협의 봉쇄. 이 세 개의 사건이 서로 다른 점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전략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 즉 우리의 기술적 우위와 통제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관련 기밀 자료들을 요청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 군수용 공급망 현황, 그리고 대만 사태에 대한 시뮬레이션 데이터까지. 하지만 제 접근은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제 보안 등급으로는 열람할 수 없다는 차가운 답변만이 돌아왔죠.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디어스 장군을 찾아가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그는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서, 자네답지 않게 왜 이리 소란인가? 고작 한국 놈들의 허풍 한마디에 흔들리는 건가? 자네 일이나 하게. 미사일 문제는 군인들의 일이야. 분석가 나부랭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장군님, 이건 단순한 미사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략 전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의 반응과 대만 사태는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닥치게, 아서.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경고의 빛이 가득했어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만든 보고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건가? 더 이상 이 문제로 소란 피우지 말게. 이건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야. 저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제 보고서는 모두 반려되었어요. 제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아 수많은 데이터의 파편들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제가 옳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 확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내가 틀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젊은 분석관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제가 무시하던 현장 중심의 분석가였어요. 데이터보다 사람을 믿는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수석님, 아직 퇴근 안 하셨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신경 쓸 것 없네. 무슨 일이지? 아닙니다. 그냥 요즘 벌어지는 일들이 제가 과거에 작성했던 보고서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요. 물론 그때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기각되었지만 그는 주저하며 제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스터디하던 자료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만. 그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고 저는 무심코 그가 두고 간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 자립 및 군수용 공급망 구축에 관한 비공식 보고서. 저는 반신반의하며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커피잔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의 첫 조각이었습니다. 제 모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커피와 사기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한참 동안이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깨진 것은 단순한 커피잔이 아니었어요. 지난 30년간 단단하다고 믿었던 제 세계의 한쪽 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데이비드가 두고 간 비공식 보고서. 그 안의 데이터들은 제 모든 상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군수용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미국의 국방 규격까지 충족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내용은 제 분석 모델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유령 같은 정보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유령에게 홀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보고서에만 매달렸어요. 공식적인 경로로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기에 저는 수십 년치의 공개 자료와 과거 보고서들을 모두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의 보고서 내용과 하나씩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죠. 제 사무실 벽은 온통 지도와 데이터 그래프, 그리고 연결선을 표시한 붉은 펜 자국으로 뒤덮여 갔습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림은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폴란드로 수출된 K방산 무기들의 세부 재원을 분석해보니 거기에는 미국의 데이터링크 시스템과 호환되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이중의 통신 체계가 탑재되어 있더군요. 왜일까? 호주와의 계약서에서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양국의 군사 위성을 연동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굳이? 이 모든 것은 제가 한국을 미군 시스템의 그림자라고 단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빛이 얼마나 거대한지는 저 역시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제 완벽했던 논리에 생긴 몇 개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을 뿐이었죠. 테디어스 장군과 엘레노어 고문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죠.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이제 제 경력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미국의 안보라는 거대한 배가 제가 모르는 암초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끔찍한 예감 때문이었죠. 운명의 그날도 저는 차가운 커피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펜타곤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고요한 새벽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개인 보안 단말기에서 단 한 번 아주 짧게 띵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공식 보고 라인이 아닌 최고 등급의 암호화 채널로 들어온 비공식 메시지였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발신자명은 카산드라. 그리스 신화 속에서 진실을 예언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비운의 예언가 이름이었죠. 제목도 내용도 없었습니다. 오직 암호화된 파일 하나만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차단된 지하 보안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몇 겹의 보안 절차를 거쳐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죠. 화면 가득 알아볼 수 없는 암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니 이윽고 하나의 문서 파일로 변환되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의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접근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사이에서 오고 간 암호 통신 기록,
고해상도 정찰 위성이 촬영한 양국 함대의 기이한 움직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분석한 한 편의 보고서였죠. 저는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연합훈련이 아니라고. 함대의 구성, 동원된 상륙 장비의 종류, 그리고 통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대규모 상륙 작전을 상정한,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진 최종 리허설이라는 것이었죠. 가상의 목표 지점은 누가 봐도 대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장부터 시작되었어요. 보고서는 한국의 군사 능력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한국은 이미 여러 개의 군사 정찰 위성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미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휘통제실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축한 지휘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소위 C4I 체계는 더 이상 미군의 보조 시스템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눈앞에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거대하고 선명한 굵은 글씨체로 적혀 있었죠. 작전계획 5028킬로. 킬로 코리아. 이건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배제한, 아니, 우리의 무능과 오판까지 모두 계산해 넣은 한국만의 독립적인 전쟁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계획의 세부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장들이 가득했어요. 시나리오 A, 미국의 전략적 오판 및 동북아 개입 지연 시. 시나리오 B, 주일 미군 및 일본 자위대의 실질적 지원 불가 상황 발생 시. 대응 계획 1, 독자적 정찰 자산을 활용한 선제적 위협 탐지. 대응 계획 2, 이지스함 전단을 동해 및 서해의 전진 배치, 해상 방어선 구축. 대응 계획 3,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물자를 활용한 국제사회 여론전 개시. 저는 의자 등받이에 쓰러지듯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장면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의 그 차가웠던 한마디. 오히려 저희가 바라던 바입니다. 그것은 허세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계획, 작전계획 5028킬로를 발동할 기회를 잡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자존심 프로메테우스가 추락하고 동시에 대만 해협이 봉쇄된 것.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사태를 예측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붕괴가 미국의 발을 묶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폴란드와 호주에 무기를 수출하며 굳이 독자적인 통신체계를 심었던 이유. 그것은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동맹을 만들고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독립선언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온몸에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 세상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것은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던 거대하고 정교한 설계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오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결국 얼마나 무능하게 대처할지를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한 달 전 브리핑했던 그 완벽한 논리의 성은 이제 제 눈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결국 거대한 착각 위에 서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략가가 아니었어요. 그저 낡은 지도에 집착하며 새로운 대륙의 등장을 외면했던 어리석은 늙은 항해사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방패라고 불렀던 것은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판 전체를 뒤엎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마침내 이 판의 새로운 설계자가 된 거대한 플레이어였던 겁니다. 카산드라의 파일을 쥔 채 보안 분석실을 나왔을 때 제 안의 모든 두려움과 혼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죠. 지난 며칠간 저를 괴롭혔던 불안이 사라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백악관에서 고립된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이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전에 유일한 진실을 알려야만 하는 마지막 파수꾼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경력, 쌓아 올린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대통령 안보보좌관에게 긴급 대면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 사안. 제가 사용한 이 표현은 백악관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에 요청은 즉시 받아들여졌죠. 웨스트윙의 복도를 걸어 지하의 상황실로 향하는 동안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고요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보좌관들과 여기저기서 울리는 암호화된 통화 벨 소리로 가득했어요. 무언가 터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제가 손에 쥔 예언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실의 문이 열리자 안에는 국가안보팀 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상석에 앉아 계셨고 그 옆으로 합참의장 테디어스 손과 국무부의 엘레노어 크로프트 고문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지난 몇 주간 보지 못했던 종류의 진짜 위기 앞에서만 나오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의 등장을 본 그들의 눈에 잠시 놀라움과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저에게 신경 쓸 겨를 조차 없어 보였죠. 국가정보국장의 브리핑이 시작되자 상황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대통령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공사실을 기점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이 예고 없이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함대 대부분이 대만 해협을 사실상 해상 봉쇄하는 대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원된 상륙함 전단이 대만 서해안을 목표로 한 동시다발 상륙훈련을 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명백한 침공 리허설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대통령께서 무거운 침묵을 깨고 물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책은 뭐지? 펜타곤 뭐하고 있나? 테디어스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를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초조함이 묻어났죠. 대통령님, 즉시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강습단을 대만 해협 인근으로 급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면 그들도 물러설 겁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우리가 반복해온 교과서 같은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합참의장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존, 그 계획은 강습단이 집결하는 데만 최소 닷새가 걸리네. 정보국 보고에 따르면 저들은 72시간 내에라도 움직일 수 있어. 자네 계획은 너무 느려. 대통령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국무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일본은 지금 뭘 하고 있지? 모든 시선이 엘레노어 크로프트 고문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대통령님, 저는 밤새 도쿄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서.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상 연결된 주일 대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고문님, 잠시만요. 방금 일본 총리 관저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상황실에 모두가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주일 대사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어요. 대통령님, 일본 정부는 심각한 우려는 표명하지만 자국의 평화헌법을 이유로 자국 영해 밖에서의 군사작전에는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뭐라고? 엘레노어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테디어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욕설을 내뱉었죠. 상황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주고 세계 최고의 이지스함을 줬는데 정작 필요할 때 헌법 뒤에 숨는다고? 외교의 완전한 실패야, 엘레노어. 지금 그게 할 소리요, 존. 펜타곤이야말로 이런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 하나 없었던 거 아니요? 항공모함 하나 보내는 게 전부요? 서로를 비난하는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대통령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 대통령의 일갈의 상황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굳어 있었어요. 결국 당신들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겠다 하고 우리의 유일한 대책은 며칠이나 걸리는 항공모함 몇 척 보내는 것뿐이라고. 이게 당신들이 수십 년간 준비해온 결과인가?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절망과 무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놀라움, 의아함, 그리고 짜증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저는 주저없이 대통령 앞까지 걸어가 제 단말기를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저 바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한 달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발표했던 독트린 오메가 보고서의 표지가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처참하게 실패한 프로메테우스의 데이터와 대만 해협의 실시간 봉쇄 지도가 나란히 나타났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제 보고서에 한국 통제 가능한 방패라는 문구를 가리켰습니다. 이 문장이 우리의 모든 오판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방패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통제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우리의 심장인 프로메테우스는 지금 그들이 아니면 다시는 날 수 없습니다. 엘레노어가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서, 지금 제정신인가? 근거 없는 소리로 혼란을 주지 말게. 근거가 없다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카산드라가 보낸 바로 그 파일, 작전계획 5028킬로의 개요를 띄웠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테디어스 장군의 입이 벌어졌고 엘레노어 고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스크린을 쳐다보았죠. 한국은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오만과 무능까지 예측하고 스스로 이 판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일 것을, 일본이 주저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혼란에 빠질 것을 그들은 모두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낡은 지도에 집착하며 과거의 유령을 보는 동안 그들은 다가올 미래의 폭풍을 정확히 읽고 스스로 생존할 방법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상황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학생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방패라고 규정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플레이어로 정의했고 마침내 이 판의 새로운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들이 설계한 판에 올라타는 것뿐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당장 서울과 연결해 주십시오. 제 말이 끝나자 상황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에 떠있는 그 담담하고도 강력한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대통령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의 작전계획 5028킬로라는 문구와 핏기 가신 테디어스와 엘레노어의 얼굴, 그리고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실망이 아니었어요. 깊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지도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안보보좌관을 향해 고개를 돌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톰슨, 지금 당장 서울과 직통 라인을 연결하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화하겠네. 그리고 아서, 자네는 내 옆에 앉게. 이 통화는 자네가 필요할 것 같군.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진 그 순간 백악관 상황실의 모든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혼란과 비난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일사불란한 작전실이 되었죠. 저는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서울과의 직통 라인이 연결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대한민국 대통령의 표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승리자의 오만함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한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깊고 차분한 눈빛이었죠. 저희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거침없는 화법 대신 신중하고 정중한 단어를 골라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동북아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미국은 한미 동맹의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이 독자적으로 수립한 작전계획 5028킬로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요청이었습니다. 동맹의 맹주가 파트너에게 보내는 지시가 아니라 같은 편 전우에게 건네는 협력 요청이었죠. 화면 너머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할 준비 말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죠. 이번 기회를 통해 한미 동맹이 과거의 낡은 관계를 넘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관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대화였죠. 통화가 끝나자 대통령께서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서, 오늘부터 자네가 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되어주게. 코리아 스트레지 그룹을 즉시 신설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정보기관을 총괄해서 한국 측과 공조하게. 작전계획 5028킬로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주겠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워싱턴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유령 취급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제 사무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지난날의 오만함 대신 현실을 마주한 자들의 초조함이 엿보였죠. 테디어스 손 장군과 엘레노어 크로프트 고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워싱턴의 방식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하고 신속했습니다. 테디어스 장군은 건강상의 이유로 유럽연합군 사령부의 한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상 군 경력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엘레노어는 국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서요. 그녀가 국무부를 떠나기 전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피하지 않더군요. 텅 빈 눈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군요, 아서. 축하해요. 하지만 당신이 오늘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았다고 착각하지는 말아요.
당신은 오늘 무언가를 부숴버렸어요.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 간의 오래된 신뢰라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해 주었죠. 아니요, 엘레노어. 제가 부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이미 오래전에 부서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보게 된 것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리아 스트레지 그룹의 책임자가 된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국 측의 강재신 실장, 서은채 차장과 하루에도 몇 번씩 화상회의를 하며 작전계획 5028킬로의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갔죠. 그 과정은 제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군사적인 대응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어요.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안보 계획, 중국의 외교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여론전 계획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치밀함과 통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가 한국과 함께 신속하고 강력한 공동대응 태세를 갖추자 국제 정세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들의 계획은 미국의 분열과 동맹의 균열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번 사태로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결속하는 역효과가 나버린 겁니다. 그들의 군사훈련은 침공 리허설에서 다시 정기훈련 수준으로 격화되었고 대만 해협의 위기는 서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워싱턴 쇼크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어요. 제 사무실의 스크린에는 매일같이 놀라운 헤드라인들이 떠올랐습니다. CNN은 워싱턴에 대전한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넘어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부상했나? 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BBC는 방패에서 검으로 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대한민국의 군사적 야망 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죠. 독일의 슈피겔지는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현실 정치의 교훈, 서울이 워싱턴에게 가르쳐준 전략적 자율성의 대가 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사태가 미국의 쇠퇴와 새로운 국제 질서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가장 큰 후폭풍을 맞은 곳은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주일 대사의 보고서에는 동요하는 일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일본 언론들은 연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고 야당은 굴욕 외교라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전통과 역사에 안주하는 동안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고 있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가 완전히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새로운 한미 동맹의 기틀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저는 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였죠. 새로운 파트너십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 몇 번인가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의 풍경과 지금의 풍경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과거 제 눈에 비친 서울이 그저 성공한 개발도상국의 번화한 수도였다면 지금의 서울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이 내려지는 세계의 새로운 중심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회담 장소는 딱딱한 정부 청사가 아니었습니다. 경복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즈넉한 한옥으로 된 영빈관이었죠. 강재신 실장이 문 밖까지 나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자의 오만함 대신 상대를 존중하는 품격 있는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벤스 수석님. 이렇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강 실장님. 우리는 한참 동안 차를 마시며 지난 한 달간의 소회를 나누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갔던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어느 정도 회의가 무르익었을 때 강재신 실장이 창밖의 경복궁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물었습니다. 벤스 수석님, 이제 저희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지난 한 달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데이터와 논리로 세상을 분석해왔는데 이번 일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한국을 지도 위에서만 봤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병력의 수, 경제 지표. 그런 것들로만 당신들을 판단했죠. 저는 당신들을 방패라고 불렀고 우등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더군요. 제가 놓친 것은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바로 위기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당신들 국민의 저력이었습니다.
강재신 실장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딛고 더 강하게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당신들의 오랜 역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제 고백에 강재신 실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했던 모든 일은 동맹을 저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맹을 구하기 위함이었죠.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는 진정한 동맹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위험한 관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파트너십이 미래에도 계속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실장님. 우리는 굳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강대국과 동맹국 사이의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동등한 파트너와 파트너의 악수였죠. 서울을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보고서의 첫 문장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달 전에 썼던 그 어리석은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의 수평선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지도는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지도의 중심에는 더 이상 우리가 익숙했던 이름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양의 새로운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펜타곤의 천재 전략가, 아서 벤스의 완벽한 계획, 독트린, 오메가. 미국의 통제 아래 한국을 영원한 방패로 묶어두려던 이 오만한 계획에 대한민국은 단 한마디. 오히려 저희가 바라던 바입니다. 로 모든 판을 뒤엎었습니다. 힘의 논리에 취해 낡은 지도만 보던 세계 최강대국. 그들이 마주한 것은 자신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미래를 먼저 읽고 위기마저 설계의 일부로 만든 진정한 전략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국력이란 상대가 만든 판 위에서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누구도 우리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판 자체를 설계하는 아키텍트의 능력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여러분께서는 주인공 아서 벤스의 완벽한 논리를 무너뜨린 결정적 순간은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준비한 여러 카드 중 미국의 오판을 바로잡고 판을 뒤집은 가장 통쾌했던 신의 한 수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